자, 5회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최희대입니다. 자, 모의고사 해설 강의 좀 할 텐데, 요번 5회 문제를 좀 보니까, 내용 자체가 좀 쉽지 않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소 보셨던 것보다 점수가 한 15점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감안해서 점수 너무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보죠. 자, 1번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이죠. 효력 요건에 관해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정답은 4번이죠. 간단한 내용이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과 적사 갖춰야 되고 능력,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단속법규에 위반하지 않을 것, 이건 효력 요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단속법규는 위반되어도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로 옳지 않은 건데 요건 키워드 가지고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요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궁지에 빠뜨리고 거액을 받기로 했다. 반사회적 무효. 그 다음에 2번은 볼 것도 없죠. 부첩행위입니다. 요건 본처가 사전 승인했다 하더라도 아내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늘 나왔던 판례죠. 성립과정에 강박이 들어갔다. 그럼 요건 사기 강박으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판례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시작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5번은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3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갑의 을에 대한 의사표시가 잘못하여 병에게 전달된 경우 갑은 병에게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병에게 도달됐다는 건 이건 의사표시의 부도달이에요. 부도달. 그럼 부도달이면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한다 이런 말이 나올 여지도 없죠. 깔끔한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1번은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2번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고 마찬가지 얘기죠. 근데 지금 2번 질문에서는 도달한 후에 상대방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3번이랑은 좀 비교가 되죠. 3번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다. 그럼 요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건데 이건 상대방이 사망했지만 언제 사망했느냐? 도달한 후에 사망한 거야. 그러면 이미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상실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은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공시송달은 인정되지 않고요. 44번 보시죠. 자, 44번은 통정어의 표시죠. 그럼 1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다. 틀렸죠? 그러니까 통정어의 표시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을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병은 언제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일 때 취득하겠죠. 3번 만일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병이 선의인 경우, 그럼 병이 선의인 경우라고 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그러면 갑은 을이 받은 매매대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을 병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는 없고 대신 이제 을에게 병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내놔라라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됩니다. 4번 을의 채권자 정이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했다라는 것은 제3자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갑은 언제나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언제나가 아니라 악의의 정에게 주장해야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인은 갑과 을을 공동 피고로 하여
채권자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 거죠. 자, 45번 틀린 것입니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했다. 그러니까 착오 취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다. 이런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했고, 그 2번 표의자는 자기 의사 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즉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죠. 2번 틀렸고요. 자, 3번은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럼 뭐야? 사기랑 착오가 경합하게 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선택하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5번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뭐 나왔어요? 유발. 유발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동기의 착오라도 표시 여부를 묻지 않는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46번. 자, 틀린 건데요. 자, 뭐 나왔어요? 위임장 제시 사건. 엄청 길게 나와 있지만 위임장 제시는 뭐에 관한 판례였어요?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만 썼어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돼 있으면 이건 타인물의 매매가 아니라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타인물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뭘로 보겠다는 거야?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그 다음에 2번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면 원래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얘는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라고 하면 본인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했어야 돼요. 왜?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대리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자기 때문에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옳은 질문. 그 다음에 3번은 뭐 보셨던 것처럼 적극가담 사건이에요. 누가 적극가담했느냐?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무효다.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적 무효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이거 뭐야? 대리권의 남용이죠. 그럼 대리권 남용은 107조가 유추 적용되니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알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종중재산에 대해 매각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자신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야. 그럼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건 현명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나올 수 없죠. 표현대리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현명해야 돼요. 현명하지 않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5번이 틀렸네요. 47번 표현대리에서 틀린 것인데,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죠.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방식의 제한이 없죠. 뭐 구두, 위임장, 서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소송에서 표현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권대리를 주장한 거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은 포함되지 않고요. 자, 126조 기본대리권과 행사한 권한 사이에 동종 유사성은 요구되지 않고 공법상 대리권, 뭐 대표적으로 등기 신청권 이런 것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표현 대리에서 제3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상대방을 말하죠. 직접 상대방을 말하고 그 승계인, 상대방과 거래한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5번. 5번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느냐? 적용될 수 없다. 답은 5번이고요. 본인은 전적인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없고요. 48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판례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거죠. 근데 효력이 생길 수 없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언제부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효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2번.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서로에게 어떤 의무가 생긴다고 했냐면 협력 의무가 생겨요. 그럼 협력 의무 이행은 소구할 수 있다.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되는데 뭔 안 된다고 했냐면 해제는 안 된다라고 했죠. 3번. 거래계약상의 채무불행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현재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계약상의 의무 자체가 없다. 따라서 해제나 손해배상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5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착오나 사기강박 사유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취소를 주장해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협력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판례였죠. 자, 조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도 전부 다 무효죠. 증여계약으로 효력이 있다.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이건 뭐 똑같아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시험에 나오는 형태는 아니죠. 이거 우리가 아주 기초 강의, 기본 강의 할 때 본 건데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2번. 하나 또는 수개의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이죠. 한 개.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므로 의사표시가 곧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야?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이 하나의 의사표시가 바로 단독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됩니다. 3번은 틀렸고 법률 사실이 한 개 이상의 사실이 모여서 요건이 되고 요건이 만들어지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요게 합쳐진 계약은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건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가 소유권 이전 청구, 대금 청구 이런 것들이죠. 50번은 뭐 참고로만 읽어보시고요. 시험에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51번. 물권적 청구에서 틀린 것인데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는데 1번 같은 형태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설의 문제예요. 학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재 다수설은 특수한 청구권으로 보는 거지 물권으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건 학설의 문제지 판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2번. 자,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침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 3번 토지 매도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3번도 이렇게만 쓰면 좀 곤란하죠. 뭐라고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야?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자는 이렇게 써줘야죠. 왜? 매매계약을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미등기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자인 거야.
따라서 여기서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매도인은 소유권, 전 소유자라는 걸 전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전 소유자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자라고 표현해 줘야 정확한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물권적 청구는 두 가지가 있죠. 점유권에 기인한 거랑 본권에 기인한 게 있다. 그리고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니까 그 소송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는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용 조항이 없는 거죠. 다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적용됩니다. 자, 52번 가등기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가등기는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가등기 권리자는 본래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래 가등기 의무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가등기 당시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지 현재 소유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자, 본등기하면 순위는 보존됩니다. 가등기 시로 소급하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만으로서 가등기 후 본등기 취득자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가등기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고 무효등기나 이런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본등기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의 이전 등기 가능하죠. 다만 등기 방식은 부기등기 형식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53번 일물일권주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기초 개념들이 나와 있죠. 5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답은 5번이고. 자, 54번 혼동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갑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2번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1번, 병이 2번 저당을 가졌는데 누가 소유자가 됐어요? 을이 1번 저당권자가. 그럼 뒤에 후순위자가 있죠. 혼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죠.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위의 권리,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지상권자가 동시에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기 지상권에 자기 저당권이죠. 그럼 이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어떤 취지인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5번. 타당한 것입니다. 통설은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도 자력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는데 간접 점유자는 현재 직접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구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설의 대립이 있고요. 2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 침탈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요 침탈자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냐면 소재기 시. 패소 판결 확정 시가 아니죠. 그럼 소재기 시부터는 악의가 되니까 그 이후에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자의 선택이죠. 5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했다.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이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침탈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간접점유자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직접점유자죠. 그럼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넘겨준 거면 간접점유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침탈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자, 56번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자, 1번 뭐 했어요? 적극가담. 그럼 적극가담 나오면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그러니까 을은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자죠. 시효 완성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병은 등기명인에게 을의 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걸 산 병은 을의 완성을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는 없고요. 을의 완성을 대위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죠. 3번 갑이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면 완성 후에 병에게 넘어간 거죠. 따라서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완성 전에 넘어간 거냐 후에 넘어간 거냐 그거 구별하시라고 했고, 그러면 4번 갑이 을의 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했어요. 그럼 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완성 후에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알고 팔았다면 뭐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성립합니다.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불법행위지 채무불행이란 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시효 완성자와 등기명인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7번 갑을병이 취득했는데 공유한다는 얘기죠. 토지를 공유하게 됐는데 정이라는 사람이 1년 전부터 토지에 가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보존행위 할 수 있겠죠.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고 토지 임대료 지급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부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전부가 아니라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하면 되죠. 1번 정은 토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그런 거 없죠. 철거는 전부 하는 거고요. 2번 정은 지난 1년간 토지 임대료 상당을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다. 틀렸고, 4번 정은 1년간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전부라고 되어 있죠. 갑에게 전부 주는 건 아니죠. 지분 비율만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정은 가건물을 철거하고요. 토지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4번은 옳은 지문.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청구가 없는 한 틀렸고요. 자, 58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죠. 지상권은 최단기간 제한만 두고 있다. 그래서 최장기간 제한은 없으니까 영구로 약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기간이 만료되면 1차적으로 갱신 청구, 2차적으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요게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지료 연체로 소멸당했다면 이때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4번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구분지상권의 특징은 수목 소유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또한 이미 일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렸죠? 이미 토지 이용권자가 있으면 얘네들의 승낙을 얻으면 됩니다. 틀렸고, 5번은 당연한 얘기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핵심어 잘 봐두시라 그랬죠? 1번은 뭐 나왔어요? 공동저당 철거 신축 판례네요. 공동저당 철거 신축 나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바로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2번은 일단 동일인이어야 되는데 언제 동일이면 되느냐?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였으면 돼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졌다? 아무 상관없고요. 취득합니다. 그러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언제 동일인이 돼? 처분 당시지. 처분 당시. 원시적, 후발적 동일성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관습상 지상권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했다면 관습상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성립할 수 없다.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정 이상권은 뭐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60번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법정갱신 중요하죠. 법정갱신은 등기할 필요 없고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2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고요. 3번 전세금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으므로 존속 중에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전세금 채권의 분리양도와 관련해서는 기간 중에 확정적 분리양도는 허용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라고 했죠. 5번 한번 볼까요?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러면 전세권은 등기 없이 바로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위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판례, 중요한 내용이죠. 확인해 두시고. 자,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 법정 담보인 건 맞죠.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하면 유효합니다.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62번 볼게요. 저당권 설정입니다. 틀린 것은 갑에 대한 의뢰 채무는 설정 당시에 반드시 성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채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은 반드시 현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장래 채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꼭 금전 채권일 필요 없죠. 다만 이제 등기할 때는 금전으로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뒤에 사람이 얼마, 앞에 사람이 얼마 받아갈지를 알고 후순위 저당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한 개 채권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갑을 사이의 계약, 갑을 사이를 성립시킨 계약, 주된 것이 무효면 당연히 종된 계약인 저당권 설정 계약도 무효입니다. 자, 갑을 저당권자라는 등기가 서류 위조로 불법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앞에 1, 2, 3번 참고로 보시고 5번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63번 공동저당입니다. 자, 공동저당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한 개의 저당권이 아니라 각각의 부동산마다 한 개씩 있는 거야. 그래야 일물일권주의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방에 다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때를 달리하거나 순위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배당의 모습이 나오죠. 동시배당. 그러면 동시배당할 때는 막바당하면 안 되고 경매대가 비례. 그럼 이시배당은 피해보게 생긴 차순이자가 선순이자를 대위. 그럼 동시배당은 경매대가 비례 나오면 되고 4번은 이시배당이죠. 그럼 이시배당은 후순이자는 선순이자를 뭐한다? 대위한다. 그 다음에 5번. 자,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일부는 채무자 거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예요. 그러면 동시배당 시에 경매대가 비례하느냐? 안 합니다. 동시배당 시에 채무자 부동산에서 전액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보증인 건물에서 배당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시배당은 누구 쪽 건물을 이시배당했느냐에 따라 구별하셔야죠. 누구 거 했대요? 채무자 쪽 부동산을 이시배당했대요. 그럼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 자기 건물로 갚은 거니까 이쪽의 후순위자는 물상보증인 건물에 찝적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건물을 이시배당하면 물상보증인 쪽에서는 채무자 건물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 쪽에서는 들어갈 수 없죠. 자, 근저당에서 옳은 것입니다. 담보가치가 허용되는 한 최고액을 초과 부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는 거고요. 자, 합의가 있으면 존속기간 연장할 수 있고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액 안에만 들어가면 다 담보되죠.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다. 그럼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죠. 채권이 양도되거나 대위 변제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이전할 수 없어요. 결산기가 되었다. 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액이 확정돼요. 그럼 채권액이 확정되면 더 이상의 증감 변동은 없으니까 뭐가 된다? 보통의 저당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 청약을 했는데 승낙기간을 10월 5일로 정했어요.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이 승낙 통지를 바라기 전이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틀렸죠. 언제부터는 철회 못해요. 도달하면, 청약서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이고, 2번 승낙의 통지를 4일날에서 6일날 들어갔어요. 승낙기간은 5일인데 연착된 거죠. 그럼 연착된 승낙은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 따라서 갑이 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돼야죠. 틀렸고, 자, 승낙서가 10월 3일날 들어갔대요. 그러면 기간 안에 도달됐으니까 성립되는 시점은 격지자 간에는 승낙서를 발송한 10월 1일에 성립하겠죠. 4번 을이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했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뭐다? 새 청약이죠. 그러면 갑이 변경을 가한 을의 승낙, 새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맞죠? 답은 4번이고, 자, 5번 갑이 청약의 의사표시 도달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표의자가, 청약자가 사망한 것은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을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됩니다. 성립할 수 없다. 틀렸고, 66번 동시행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동일성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채무인수, 상속 이런 거죠. 동시행관계 그대로 남고요.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되어 뭘로 바뀌었어요? 손해배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동일성이 인정되면 반대급부와는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은 인정합니다. 맞고요. 2번 동시행의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2번은 틀렸죠. 이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행의 항변권은 그런 제도가 없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 자, 6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매각했는데 병의 방화로 건물이 소실됐어요. 그럼 병의 방화라는 건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럼 이건 채무 불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갑니다. 자, 1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채무자 부담주의니까.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고의로 불낸 거니까 얘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병에게 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1번이 답이고. 자, 2번.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보시면 채무불행이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병의 방화지 채무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4번. 갑은 을에게 매도인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부담 문제고요. 불법 행위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자, 68번. 법정해제에서 틀린 것인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 맞고, 2번.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라고 규정하죠. 근데 최고 기간을 정해야 되느냐? 정할 필요 없고요. 짧다 하더라도 최고는 유효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다. 불능. 그럼 불능이면 최고 같은 거 할 필요 없고요. 4번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게 뭐야? 정기행위죠. 정기행위.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최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당연히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5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채권자 지체죠.
자, 채권자 지체가 채무불행이냐? 틀렸어요. 5번 틀렸고, 요건 이제 옛날에 우리 학설의 입장이에요. 옛날에 우리 학자들은 대부분의 통설이 채권자 지체 가지고는 해제 사유가,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도 받아라라고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게 종전 판례였는데, 종전 학설이었는데, 판례가 드디어 최초로 나왔어요.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근데 지금 다수설이다 이러니까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시험은 이렇게 안 납니다. 시험은 당연히 다툼이 있으면 학설에 따르는 게 아니라 뭐에 따르는 거예요? 판례. 물론 다수설은 수령지체도 해제 사유가 된다라고 보지만, 근데 우리 시험은 학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69번. 자, 제3자를 위한 격이죠. 틀린 것인데,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병의 권리가 발생이 되고요. 2번, 갑거리 합의에 의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수익의 의사 표시가 있게 되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미리 유보했거나, 두 번째는 수익자가 동의한 경우. 그럼 미리 유보했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죠.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70번. 틀린 것입니다.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인도 장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없으면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죠. 그러니까 인도 받는 순간 매수인은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금을 안 줬다면 거기에 이자를 붙여야 되는 거고요. 3번, 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틀렸죠?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려면 둘 중에 하나는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인도를 받았거나 대금을 완납했거나. 동일기한 추정 읽어보시고, 5번은 588조 법조문 그대로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토지 1000평을 매수했는데 200평은 을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일부 타인 권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대금 감액이죠.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하고 인정할 수 있다. 4번 보시면 200평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가 된다? 대금 감액은 인정된다.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이 선악불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자만 감액.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72번 옳은 것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죠.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자, 등기 안 하면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뭐라도 등기하면 된다. 건물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틀렸죠? 건물 등기하더라도 대항력이 없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 3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이 부분 비율에 의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한다. 뒷부분이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 멸실로 인한 차임 감액 청구에 관한 문제고요. 이 경우에 당연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차임 감액 청구하려면 중요한 말은 그 멸실이 임차인의 잘못은 없어야 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요. 자,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의 반환.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 빼주고 임차물 주는 건 동시행 관계다. 답은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3번. 갑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입니다. 틀린 건데,
요게 좀 조심하셔야 될 거죠. 병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변제기 언제? 전에 차임을 지급했다면 가백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언제 준 것만 대항할 수 있냐면 변제기 후에 지급한 것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74번. 대항력에 관한 문제요. 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대항력은 상실입니다. 근데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 또는 회복이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새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인정이 되죠. 이건 소급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누가 우선하는 거야?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우선합니다.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된다라고 해야죠. 1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주민등록은 가족과 함께 떠나면 대항력 상실이고요.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뒀으면 대항력은 유지가 돼요. 원래 대항력이 정확하게 갖춰졌었는데 그 중에 토지의 분할이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상실되는 건 아닙니다. 유지된다라고 했고, 특히 5번 좀 조심하시고, 5번에 보시면 소유자가 매도하고 임대차를 한 경우에요. 그럼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때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되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 이전 등기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죠. 75번 틀린 것입니다. 자, 임차권은 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해지면 원래 경매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 제일 빠른 임차권은 경매 시에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으면 다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2번에 보시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제공은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소위 집행개시요건 예외,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고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건 최우선 변제를 말하죠.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 전까지가 아니라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됩니다. 자, 돈 다 못 받으면, 보증금 못 받았으면 존속으로 의제한다라고 했고, 자, 76번. 상가임대차의 갱신요구인데, 자, 주택은 6개월부터 2개월이지만 상가는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는 2기가 아니라 몇 개요? 3기죠. 3기. 틀렸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7번 틀린 것인데,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이런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원래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더불어서 뭘 하면? 영리활동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맞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긴. 언제까지 존속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해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이 규정은 법정 갱신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10년까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법정 갱신은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10년 제한이 법정 갱신에는 적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10년이 끝납니다. 더 이상 갱신 요구 못해요. 근데 끝나가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건물주가 아무 얘기 안 하면 묵시의 갱신은 별개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묵시의 갱신이 인정 안 되고 10년이면 무조건 소멸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죠.
4번.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갱신요구 인정되죠. 근데 이제 조심하실 점은 판례가 새로 나와서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데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어요. 기간 약정이 없으면 갱신요구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죠. 예전에는 주택은 2분의 1 가지고 소액 나눠줬고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주택, 상가 모두 다 2분의 1로 맞췄습니다. 자, 78번. 틀린 건데 최근 들어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박스 문제 나오면 절대로 4개를 넘지 않습니다. 6개가 나왔네, 6개. 볼게요. 연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맞고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거는 좀 그래요. 일정한 시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계년도 종료. 회계년도 종료하고 얼마 내? 3개월 내. 3개월 내. 디귿. 규약은 제정 당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칠 뿐 포괄 승견이나 특별 승견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 미치죠. 규약이라는 건 규칙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든 규약 제정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모두에게 미칩니다. 틀렸고. 디귿 틀렸고. 그다음에 1. 규약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소집 통지서에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사항을 결의하려면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소집 절차를 거쳐야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소집 절차라는 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일주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데 전원이 동의하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집회 의결권은 서면, 대리인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될 수도 있고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2번도 옛날이면 완전히 옳은 표현이지만 좀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정한 시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곤란하고 회계년도 종료하고 3개월 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79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자,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거죠. 보증금 전액 범위 안에서 임차물의 반환과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금 전액 범위 안에서 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증금 전액 반환, 청산금의 범위죠. 청산금. 청산금이 남는 게 있어야 후순위자에게 보증금과 동시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청산금이 남는 게 없는데 이 경우에 후순위자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후순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담법에서 후순위자를 위해 특별히 규정해 준 거예요. 후순위자라 하더라도 청산금의 범위 안에서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의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청산기간 2개월 나와 있고, 자, 3번은 좀 조심하셔야죠. 1번은 틀렸고, 3번은 청산금 계산할 때 누구 거 고려한다? 선순위자, 후순위자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담법에서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죠. 왜? 경매를 실행하면 저당권과 같아지겠지만 귀속 청산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것입니다. 1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물권을 이전받았다.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은 제3자 보호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인자에 한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를 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고, 타인의 자금으로 경락을 받는다. 돈 대준 사람과 경락받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무효죠. 근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뭐는 유효하다? 매매와 등기. 매매와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종중이 등기를 했는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한 건 부부, 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유효한데 다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문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명확한 판례보다 좀 학설도 좀 나오고 해서 시험 점수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시험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 있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번 시험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느낌으로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